우리가 저번 정권 때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탕관을 유예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많이 늘어난 거죠. 이제 올해 아마 9월달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적으로 안 좋은 신호들이 계속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주택시장 정확히 보려면 지금 좀 어떤 지표들 참고하면 좀 좋은 걸까요? 지금 집값이 싸다 비싸다 이거를 이제 판단하시는 거는 제일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래량이요. 네.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보통 그런 가격들이 이제 유지가 잘 안 돼요. 주식 같은 경우에 거래가 많이 되면서 지지선을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 표현을 하잖아요. 부동산도 그런 게 있어요. 띄엄띄엄 한 개씩 거래되면서 올라간 가격은 내려올 때도 쉽게 내려와요. 그렇죠. 지지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거래가 평균값 이상으로 많이 되고 그리고 원활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지금 시장이 좀 분위기가 괜찮구나. 지금 상황이 딱 그렇거든요. 작년에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늘었어요. 평균값에 대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거래량 수치 3,000 몇백 건을 그것만 딱 놓고 보자면 전체 기간에서 하락장에 거래되는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워낙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 좀 풀리긴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거래하고 싶었던 정상적으로 거래해야 되는 애들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하는 분들도 못 옮겼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와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다가 특례 뭐 보금자리론 뭐 이러면서 대출도 좀 일부 풀어줬어요. 이것저것 다 했는데 거래량이 하락장 그 평균 거래량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시장이 반등을 하고 회복을 해서 가는 거면 적어도 평균치 정도의 거래량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장기 평균의 거래량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정확하게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래량을 이렇게 잘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에서 입주 물량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하는 입주 물량이 있고 기본적으로 청약홈에서 분양을 다 한 거예요. 입주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입주가 많고 26년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입주 물량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입주 물량 900만 정도의 인구가 필요로 하는 수요에는 부족한 그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토지를 새로 이제 깎아가지고 뭐 산을 깎아서 새로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공급량이 얼마 안 돼요. 1000세대 아파트를 밀고 새로 이제 재건축을 했어요. 얼마쯤 늘어나겠어요? 한 100세대 늘어나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철거했을 때는 이 사람들 우르르 어디 전세 들어갔다가 이 사람도 다시 이제 또 우르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늘어나는 주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좀 이제 불안정한 쉽게 자극받아서 오를 수 있고 또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희 사이트에 보면 3년치 입주 물량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데 3년치 이후가 이제 조금 문제가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이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필요할 걸로 추정하고 있는 수요값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 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공급이 이제 필요로 하는 수요 추정량에 비해서 부족하죠. 계속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26년에도 많이 이제 지금 이건 당연히 이제 26년 거는 현재 분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수치가 적게 나오는 건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하고 달리 후분양되는 물량들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서울에는 이제 뭐 관리처분인가가 난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그게 관리처분까지 간 게 한 4만 세대 정도 돼요. 시공 중이거나 이미 철거를 한 아파트 그게 합하면 한 3만 세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들을 앞에 이제 보신 그 숫자들에 더 하시면 되겠죠. 거의 한 1년치 공급 물량이 더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4년, 25년 요 나눠가지고 이제 더 들어오게 될 건데 24년보다는 25년이 조금 더 수요가 많고요. 26년 들어와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26년, 27년 이렇게 해가지고 입주하는 거는 올해 이제 분양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올해 분양하는 것들인데 건설 시장 전체적으로 자금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진행 속도가 좀 느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3기 신도시가 이제 정상적으로 뭐 26년 하반기, 27년부터 해가지고 입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나마 이제 수요를 좀 분산시켜 줄 텐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면 신축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쌓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입주 물량도 얘기해 주셔서 향후 집값이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는 전반적으로는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평균값으로 놓고 보면 언제까지 좀 떨어지고 언제부터 좀 반등한다고 보시는 거 아니면 계속 그냥 우하향인 건가요? 공급 물량이 끝나고 나면 신축에 대한 어떤 수요는 기본적으로 해마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장을 자극해서 가격을 좀 턴을 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마 26년, 27년 뭐 요 부분부터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가격이 쭉 빠진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조정기가 어느 정도 조정기라면 이어질. 지금 여기서 조금의 하락 정도는 더 뭐 폭락까지 있느라고 생각하시는 또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핵심 입지들은 앞으로도 좀 좋게 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조정을 딴 것 지역들이 받더라도 여기는 그냥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른다는 의미인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앞에 이제 송파도 보셨잖아요. 송파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핵심 입지에 핵심 아파트. 예, 핵심 아파트만 좀 이제 살아남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제 전반을 이제 관통하는 트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인구 감소고 하나가 양극화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되면서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는 것도 아주 돈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하거나 싼 걸 많이 팔아야 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비즈니스도 많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지금 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100억짜리는 200억짜리 쉽게 가지만 1억짜리는 2억짜리 가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송파 안에서도 가격이 싼 아파트들은 아직 이제 상승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핵심 입지라고 해도 그 안에서 물건별로 양극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인구 감소랑 양극화 얘기해 주셔서 집값이 결국 우상향한다라는 몇 년 동안의 진리 같은 멘트가 요즘에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집별로 지역별로 이게 좀 달라지는 건가요? 우상향한다는 거 하고 이게 달라진다는 거 하고 조금 이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상향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 우상향을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물가가 계속 빠져요. 인건비가 계속 떨어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거는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물가가 상승을 하고 이제 화폐가 계속해서 증식을 하고 창출되는 어떤 자본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는 거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도 오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이 시스템 전체가 다 망가지면 어떻게 되지?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그건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가 작살이 나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굳이 그런 거까지 예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후라고 하죠. 내일쯤 화성인이 지구로 침공을 할 것 같은데 이거 고민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던 전쟁도 발생을 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막 목숨 걸고 싸울 줄은 몰랐고 여러 가지 예상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우려가 드시는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인구 감소가 사실상 크리티컬한 어떤 선을 넘어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는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강구하시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경제가 다 작살이 날, 부동산 가격도 작살이 나고 다른 것도 다 작살이 날 건데 아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걸 기반에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경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때에 우리가 인구가 감소를 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죠. 록봉길에 고가 아파트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런 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기가 좋아요. 그러면은 서울은 다를까요? 서울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자산가들이 뭐 선호하는 어떤 주거 유형들이 있는데 한국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나는 그냥 마이애미 가서 살래,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떠나지 않는다면 소득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생활이 안정된 분들이 거주하는 곳들은 수요들이 발생을 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이렇게 계속 갈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을 올라갈 거고, 지금 우리 이미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부산에서 왔는데 영도라고 부산에서도 섬이 하나 있어요.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신축 분양해도 분양이 잘 안 되고 가격이 안 올라요.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평당 뭐 500만 원, 600만 원 하는데 뭐 거기서 더 떨어지면 뭐 얼마나 가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대도시지만 이미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해운대하고 여기는 똑같은 바다 뷰지만 완전히 다르거든요. 서울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우상향하는 게 맞다. 인구 감소나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있긴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역별로 상품별로 이제 세분화돼서 분리가 되는 거지. 전체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평균값은 계속해서 상승을 가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 한국 집값 향후 10년 위험한 이유로 이제 인구 감소나 가구수 감소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지랑 다른 위험 요인은 또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위험한 요인으로 양극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계층 간의 분리, 공간 간의 분리도 발생을 해요. 뭐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소득이 높은 분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렇게 모여 만들고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싶어 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여기 진입이 잘 안 돼요. 이런 형태로 이제 이게 구역 다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발휘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크게 성장해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좀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구 감소도 인구 감소지만,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계층 간의 분리, 자산 간의 어떤 분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 걱정에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남기는 댓글 중에 하나가, 한국 부동산도 일본 부동산처럼 그렇게 복사판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확률도 있나요? 그 한국 부동산하고 일본 부동산은 상황이 너무 달라서, 그 예를 들자면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평당 한 1억 5천, 1억 6천, 뭐 그 이상으로도 이제 거래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좀 비싼 게 한 10억 정도에 거래가 되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서울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소리 나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예전에 일본은 그랬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왔죠. 네, 우리는 아직 그런 버블은 아니거든요. 네. 일단 그런 버블이 아니고, 두 번째로 그분들이 선호하는 주택과 한국 사람이 선호하는 주택이 유형이 아주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파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해외에서 아파트라고 하면은 이제 소득이 낮은 분들이 거주하는 네. 뭐 이런 경우고, 이제 해외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빌라,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유사한 어떤 개념이 되는데, 사실상 이제 한국이 처음이었고, 한국에서 만들어낸 굉장히 독특한 어떤 주거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다마 신도시 뭐 네. 다큐멘터리 뭐 이렇게 폐허가 되고 뭐 네. 어떻게 되고 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가 한국에도 이미 있어요. 강원도에 있죠. 탄광촌 근처에 그 당시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 거주하도록 이렇게 아파트 저층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공급을 했어요. 탄광이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가 살아요. 그렇죠. 포항에도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가보면 연탄 보일러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석유 보일러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연탄 보일러고, 옛날에 지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무도 들어가서 살지 않아요.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게 결국은 도심지 내에서 1000세대, 2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예요. 이 주민들이 그렇게 망가지도록 안 내버려둬요. 그래서 사실 1000세대, 2000세대 정도 되면 국회의원도 거기 가가지고 큰 소리 못 쳐요. 그렇잖아요. 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 안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영향력 있는 그런 입지에서 대단지 아파트다. 이렇게 되면 일본하고 같은 구조로 진행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대표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핵심 지역의 핵심 입지의 핵심 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을 불리는 좋은 방법인 거 맞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의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일이기는 하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런데 추천한다고 하기가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네. 자, 현재 또 미분양 주택의 증가폭은 줄어든 걸로 아는데, 한때 뭐 10만 호 간다 뭐 얘기 있었는데 10만 호까지 가지 않았죠.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7월 달에 낸 보고서에 있던 자료를 제가 이제 캡처해 왔어요. 마침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그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대충 한 7만 호 이렇게 되는 상태고요. 이 연구 자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0만 호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내용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통계가 굉장히 강행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고 어기면 벌이 있고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축소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분양 자체가 줄었어요. 분양 자체가 반으로 줄었는데 미분양이 늘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그 마산의 월형 부영 아파트라고, 지금 뭐 이름 뭐 바꿔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미분양이 한 2400세대 분양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그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아무리 봐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신고 제대로 해라 했더니 177세대만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분들한테 배액 배상하고 다 취소하고 저 4000세대를 통으로 다 끌고 가서 자기들이 다 지은 다음에 분양을 했어요. 지금은 완판이 됐고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다 처리 잘 된 걸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안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축소 신고되고 있을 거다. 두 번째는 분양 자체가 많이 줄었다. 제가 알고 있는 현장 몇 군데만 해도, 우리가 보통 미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 계약일로부터 3일이 지나면 미분양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최대한 미루죠. 중간에 줍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팔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영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올라오는 거예요, 미분양이. 이 미분양을 회사 탓을 할 수도 없는 거가 저 아파트에 미분양이 있어. 줍줍이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미 분양받은 분들도 대단히 기분이 나쁠 거고 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예전에는 뭐 10%의 중도금도 이자 다 내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금도 5%, 중도금 무이자, 그리고 일부 할인, 뭐 일부 옵션 제공, 뭐 이런 것까지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빨리 계약을 좀 쳐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현재 미분양이 증가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이제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미분양이 있다. 자, 근데 미분양이 넘치는데 일부 지역의 분양 시장의 경쟁률은 뜨겁다고요? 왜 그런 거죠? 두산전에서 질문하실 거를 미리 알았나 봐요. 여기 이제 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있던데 수도권의 인기 지역은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분양 가격이 시가보다 낮아서 미분양이 잘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신축으로 공급하는 아파트가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미분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22년 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도권의 분양가는 매매가 대비해서 80%예요. 그러니까 로또 분양이 나오잖아요. 지방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방의 그 주변에 있는 평균 아파트보다 얘가 더 비싸요. 다른데 뭐 3억, 4억 하는데 여기 지금 분양하는데 6억, 7억에 분양을 해요. 분양이 미분양이 이렇게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있고 좀 가려놓는 그런 경향들도 좀 있고 수도권에서는 이제 저게 좀 많이 이렇게 되고 있고. 분양시장의 경쟁률이 뜨거운 곳이랑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도시의 차이는 크게는 그냥 핵심 지역 입지랑 가격인 거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분양이 많이 돼 있는, 많이 남아 있는 어떤 지역들, 뭐 대구라든지 전라도 쪽도 이제 미분양이 좀 많아요. 반값에 판다. 다 팔릴 겁니다. 주변에 뭐 한 3억 하는데 얘 2억에 판다. 다 팔리죠. 다 팔리겠죠. 예,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공급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요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집값과 가계대출은 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집값이 오르면 대출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같은 60%를 받아도 10억에 60%를 받는 것과 15억에 60%를 받는 거는 이제 금액이 다르잖아요. 아, 다르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을 내서 주택 구매를 하면 자연스럽게 주담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경기가 악화가 돼도 일시적으로 가계 대출이 늘어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급한 거는 이제 대출을 내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이 금리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금리의 영향이 조금 덜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집을 사서 뭐 한 5년, 6년 지났고 일부 상환을 했어.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하죠. 근데 집을 처음 내가 살려고 하는데 2%대 집을 사시는 분하고 5%대 집을 살려고 하는 분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많은 부담이 된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집값이 떨어졌을 때가 문제가 되죠. 상환을 이렇게 하느냐. 저는 조금 이제 그거랑 좀 보는 시각이 다른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상환이 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이제 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안전한 구조예요. 굉장히 안전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에 나가는 거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상품에 이제 이게 대출이 나가게 되는데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얘가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점검을 해요. 은행에서도 뭐 상환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 딜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에서 이제 관리를 시작을 하고 가계대출이 좀 감소하게 되지 않나. 그럼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는 누군가는 뭐 위험하다. 누군가는 가계부채가 뭐 한 2천조 정도 되고 전세도 가계부채 포함시키면 뭐 3천조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가계부채 문제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증가 속도가 문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돈을 뭐 이렇게 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주식으로 버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인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부분이 부동산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70%는 이미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을
대출로 쓰는 거죠. 그 구조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부동산에 뭐 이렇게 한 50%를 넣었다. 많이 넣었네. 이 정도인 거죠. 나머지는 뭐 주식에다 넣기도 하고 예금으로 넣기도 하고 뭐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70%가 이미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그 비율만큼 대출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구조상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그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우리가 저번 정권 때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상환을 유예를 해줬어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많이 늘어난 거죠. 이제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상환을 계속 유예를 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올해 아마 9월달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상환 유예가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한 개 가구부터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생길 거고 경제적으로 조금 안 좋은 신호들이 계속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형이 부동산 시장 하락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 신호 같은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하락을 가속화시킨다 한다기보다는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것들은 나오죠. 건설사들이 막판에 가면 물건을 던지기 시작해요.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일산에 이제 제니스 분양했다가 두산 그룹 자체가 흔들흔들 했거든요.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 돈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외부 자금을 차입을 해서 이렇게 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양이 잘 안 되면 금융 비용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견디다가 막판에 되면 던지는 물건들이 나와요. 서울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걸 했는데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 가격이 더 싼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건데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 이제 시장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거죠. 시장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거고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서울의 상승이 시작되기 직전에 발생하는 상황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 못 들어오게 앞에서 진을 치고 싸우는 경우가 있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설사가 입주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고 유치권 이래가지고 막아놓고 나머지 우리 알아서 할인 분양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까지 가면 시장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때가 되면 정보 격차로 어떤 분들은 새 아파트를 좀 싸게 구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제값 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가 뭐 물량을 뿌리거나 아니면 뭐 건설사가 못 견뎌 파산하는 것들이 집값 추가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거네요? 추가 폭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 예, 건설사에서 할인 분양하잖아요. 정말 급하면 막 공개적으로 대놓고 방송도 때리고 뭐 이렇게 광고를 해요. 옷 같은 거 팔 때 사장님이 미쳤어요. 우리 망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용조용히 해요. 그게 말 나오면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이렇게 100개, 200개 단위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들이 노출이 돼서 그 지방의 가격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들이 몇 군데 있죠. 어디요? 대표적으로 화성 정도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성, 평택 뭐 이런데 용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잖아요. 화성이 엄청나게 넓은 동네예요. 동탄은 그 중에 화성에서 한 부분 이렇게 딸랑 있는 거고 나머지 화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나머지 화성에 허브벌판도 많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도 있고 쉽게 처리가 될까?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회복을 해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분양이 완료가 되려면 그런 지역들에서는 할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